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나름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 덕분에 매달 연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두었죠. 이제 남은 인생은 편히 보내겠지. 퇴직 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저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첫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눈치와 구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어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신문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계속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장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더 커졌어요. 아이고,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 다시 해요. 장 본다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 청소기 돌린 거 맞아? 머리카락과 먼지가 그대로인데. 이건 안 보여?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박과 잔소리만 늘어갔어요. 더 서러웠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브런치 카페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단 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하는 용기를 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 그리고 당신이야.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무슨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외로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갔지만 그것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30년 동안 친구들과 싸운 관계가 있을 테고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면 어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이라도 정말 가끔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퇴직하면 그동안 많이 못했던 데이트 많이 하며 재밌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그냥 나만의 혼자 착각이었죠.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삼시 세끼 차리는 것도 지겹다. 나도 지쳤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명 아내는 점심을 먹었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아내가 외출했을 때가 편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전부터 저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틈틈이 강가에 나가 낚시줄을 들이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어요.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졌으니 취미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낚시를 갈 때면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돈 안 드는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취미 생활도 아내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워 결국 낚싯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지금 서예 배워 뭐 할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그 돈이면 생활비에 못해지. 기타라도 하나 배워볼까 싶어서 중고 기타를 알아봤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에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오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저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던 겁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나마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사치하는 거였어요. 물론 아내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 테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과연 제대로 된 노후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무심히 이런 말을 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깐 시간만 축내고 집에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버틴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전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마저도 아내에게는 축내는 돈이었고 67세 노인에게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당장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축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저는 더 이상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가장 참기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와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물어뜯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내의 말만 매아이쳤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하네요. 그 말에 저는 웃어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어요.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기니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찌릿하고 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워서 눈을 감아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봤습니다.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아내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었어요. 30년 공직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죠.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재산은 아내와 절반 나눈다고 치면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손에 남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작은 전세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맞춰보았어요.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제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내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해 오가는 아내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어요. 캐리어를 여러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신이 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런 아내를 본 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 활력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한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 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어요. 밥은 미리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설거지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모습이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저를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그동안은 혹시라도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아내와는 도저히 더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박과 무시가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셋집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이혼은 합의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아내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든 아내가 들어왔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가 이어졌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아, 정말 싫다? 트집을 잡았고 저에게 잘 지냈어라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당당한 웃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식탁에 마주 앉자 아내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또 데리러 왔더라고.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지. 말끝이 흐르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아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그만하자고.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아내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나도 이제는 편하게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작은 원룸에서 매일같이 독립을 배워갔어요. 하루하루 불편함을 겪으며 동시에 제 삶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시녀 아르바이트를. 그러던 중 동네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67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 늦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아저씨, 요즘 자주 보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가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는 야근 고생 많으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어요.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뤄왔던 꿈들의 실현. 그리고 그동안 아내 눈치 보며 미루던 일들도 하나 둘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이러다 말겠거니 했대요. 그리고 저보고 정신 차리라며 이혼을 거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재산 분할에 집중했어요. 집은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말이야. 나는 여태 집안일을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뭘 하라는 거야. 알겠어. 법대로 나누자. 집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어요.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도 제가 가진 몫으로 작은 전세집 보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축도 반반 나누고 각자 쌓아둔 적금도 정리했어요. 40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해요. 처음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어요. 딸과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 때만 이제는 저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버지 삶 즐기세요. 자식들도 그동안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참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먼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